스마트폰은 블루라이트가 굉장히 많은 그 조명 기구라고 할 수 있고요. 말하자면 또 굉장히 가까이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화면이 작으니까 굉장히 빛이 밝고 가장 치명적인 게 밤에 이제 스마트폰을 보는 건데요.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연구해 보면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남 세브란스병원 내분비내과 안철호 교수입니다. 환자분들이 정말 많은 사연을 갖고 저한테 찾아오는데요. 물론 어떤 특정한 질병이 있거나 특정한 이제 증상이 있는 분들도 있지만 되게 애매한 증상 갖고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저는 호르몬 질환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호르몬이라는 것이요. 어떤 특정한 것이 무너지기 전에 우리한테 어떤 SOS를 보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모르니까 환자분들은 되게 이제 애매하게 생각하고 이게 이제 호르몬인지도 모르고 또 호르몬인지도 모르고 태어나고 호르몬인지도 모르고 병이 들고 늙어가고 호르몬인지도 모르고 죽는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호르몬이라는 건 정말 우리 몸의 실제적인 지배자라 생각하고요. 그 호르몬이 바로 이제 다루는 과가 내분비내과이기 때문에 정말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호르몬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러한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뭐 불면증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분도 계시고요. 뭐 탈모 때문에 문제가 되는 분들, 뭔지 모르겠지만 계속 몸이 무겁고 피곤하다는 분도 계시고, 또 뭐 갱년기 증상이 있지 않습니까? 뭐 열이 막 나고 땀이 나고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뭐 기본적으로 혈당이 올라간다, 뭐 고지혈증 이런 환자들 많이 오시는데, 실제적으로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혈당이나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볼 게 아니라 그 내면에 호르몬을 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플라톤의 동굴의 우화라는 내용을 들어보면 동물 속에 사는 사람들은 보통 그림자를 보고서 무서워하고 겁을 먹고 또 자만하게 되는데, 사실 이런 혈당이나 혈압, 콜레스테롤은 호르몬의 모닥불에 비춰진 그림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말로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려면 본질에 다가가서 호르몬을 갖다 생각하고 호르몬에 접근해야 되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사 수치 이상 없는데 몸이 아프다면 뭐가 문제일까요? 미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직 병은 아니고 건강치도 않은 중간 단계가 있는데요. 그때는 벌써 호르몬의 균열이 생기거든요. 그럴 때 아무리 엑스레이를 찍고 CT를 찍고 MRI를 찍어도 구조적인 이상이 생기기 전에 호르몬은 이미 변하고 있거든요. 호르몬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상으로 찍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평소에 아주 작은 분량의 그 화학 물질이 실제적으로 우리 몸을 갖다가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사실 우리가 혈액 검사를 해보고 호르몬 검사를 해보면 알 수 있는 단서들이 참 많습니다. 잠을 못 자는 것이 몸에 그렇게 최악인가요? 그렇죠. 우리가 잠을 못 자게 되면 멜라토닌 호르몬이 부족하게 되고요. 멜라토닌 호르몬이 잘 안 나오게 되면 성장 호르몬에 문제가 생깁니다. 멜라토닌 호르몬이 또 안 나오게 되면 사실은 이제 아침에 나와야 될 코티졸이 먼저 나와 버리거든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멜라토닌 호르몬은 피부 색깔을 갖다가 옅게 만드는 거고요. 코티졸 호르몬 같은 경우는 피부 색깔을 검게 만드는 겁니다. 또 성장 호르몬이 또 안 나오게 되면 피부에 있는 결체 조직들이 무너져서 주름이 깊게 파이게 되거든요. 잠을 설치게 되는 게 단순히 그냥 잠을 못 잤다는 끝나는 게 아니라 공복 혈당이 일단 올라가고요. 피곤하게 느껴지고요. 더 나아가서는 피부에 여러 가지 트러블이 생기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피부 색깔이 칙칙해지고 주름이 생기고 또 이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피부 질환까지도 연결이 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특히 이제 멜라토닌 호르몬은 면역과도 관계되는 호르몬인데, 이런 면역이 떨어지게 되면 결국 여러 가지 아토피라든지 알러지, 피부염, 습진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잠을 잘 잔다는 거는 피부 미인이 될 수 있는 비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을 잘 자는 것이 뇌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그럼요. 뇌에는 이제 림프 관이 하나 있는데, 그 관이 뇌에 있는 노폐물을 갖다가 바깥으로 빼내는 그런 어떤 하수도 같은 기관이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멜라토닌이 잘 부족하게 되면 그쪽으로 노폐물이 잘 빠져나가지를 않게 되기 때문에 뇌는 항상 이제 노폐물에 쌓여 있고 뇌의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 멜라토닌 호르몬은 되게 우리가 인제 보통 수면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지만 면역 호르몬으로도 알려져 있고요. 또 이제 이 멜라토닌 호르몬은 성장 호르몬과도 관련이 있거든요. 근데 성장 호르몬은 또 뇌세포의 어떤 인지 기능에 대해서 재생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결국 이런 잠을 못 자고 멜라토닌 호르몬에 문제가 되면 여러 가지 인지 기능, 특히 인제 치매까지도 올 수 있는 무서운 호르몬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잠을 잘 자게 되면 멜라토닌 호르몬이 많이 나오니까 결국 성장 호르몬도 많이 나와서 뇌의 인지 기능이 좋아지고 또 뇌에 쌓인 노폐물들이 잘 배출이 되기 때문에 치매 예방에는 잘 자고 또 수면의 질이 좋아진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밤 11시에서 새벽 1시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럼요. 왜냐하면 11 시에서 1시 사이의 멜라토닌이 여러 가지 멜라토닌 중에서 가장 양질의 멜라토닌이거든요. 그때 또 멜라토닌이 나와 주는 게 최적의 시간입니다. 보통 멜라토닌이 나온 다음에 1-2 시간 있다가 성장 호르몬이 연달아 나오는데 보통 2-3 시에 성장 호르몬이 좀 피크가 올라가 줘야 그때 아이들의 키가 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제 우리가 잠을 많이 자면 키가 큰다라는 얘기는 많이 얘기하고 또 왜 미인은 잠꾸러기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바로 멜라토닌 호르몬의 답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멜라토닌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피부 미인이 되고 또 멜라토닌 호르몬이 잘 나와야 성장 호르몬이 나와서 아이들의 키가 쑥쑥 자라게 되는 거죠. 저녁에 스마트폰 보는 습관이 왜 그렇게 나쁜가요? 보통 빛이 들어오면 송과샘이 저장되어 있던 멜라토닌 분비가 딱 단절이 되거든요. 빛이 들어오면 멜라토닌이 나오다가도 쑥 돌아가게 되는데 이 빛 중에서도 가장 안 좋은 빛이 블루라이트입니다. 근데 스마트폰은 블루라이트가 굉장히 많은 그 조명 기구라고 할 수 있고요, 말하자면. 또 굉장히 가까이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화면이 작으니까 굉장히 빛이 밝고 가장 치명적인 게 밤에 인제 스마트폰을 보는 건데요.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연구해 보면 이 스마트폰의 빛이 그 광선이 눈 신경을 직접적으로 자극을 해서 여러 가지 백내장이라든지 망막의 질환을 일으킨다는 보고들도 있고요. 단순히 어떤 시각적인 어떤 그 손상도 있지만 그것이 아까 얘기했던 멜라토닌의 분비를 갖다가 줄이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 가지 내분비적인 문제가 생기고요. 또 멜라토닌 문제가 떨어지게 되면 결국 코티졸 호르몬이 올라가니까 스트레스가 많아지게 되죠. 이 수면이 분절되기 때문에 결국은 결론적으로 이 밤에 스마트폰을 보는 것은 우리의 어떤 정신 건강, 육체 건강에 치명적인 단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본다는 것 자체가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중독이 되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스마트폰을 보게 될 때 자극적인 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에 있는 블루라이트도 문제지만 그 컨텐츠에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한국 사람들이 스마트폰 이 디지털에 중독돼 있는 것들이 엄청 심각을 해서 사실 이런 것들이 그 아이들이나 또 특히 나이 드신 분들도 또 은퇴하신 분들도 결국은 이제 외롭고 또 결국은 스마트폰에 많이 의지를 하게 되는데요. 차라리 그런 스마트폰은 보시더라도 정보적인 것들만 낮에 보시도록 하고 특히 밤에 야간에 스마트폰을 보게 되면 가뜩이나 인제 은퇴하신 분들은 잠도 못 주무시고 그러는데 더 인제 이게 건강상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밤에 시간을 정해 놓고 '몇 시 이후에는 내가 스마트폰을 보지 않는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도파민 디톡스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있는 것도 결국은 도파민 중독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도파민 중독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가 규칙을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9시 이후에는 내가 스마트폰을 안 본다든지. 근데 결국 또 그걸 찾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어디 서랍에 잠가 놓는다든지 이렇게 식으로 해서 뭔가 스마트폰에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디톡스가 필요하다고 멜라토닌 생각합니다. 수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되게 멜라토닌이라는 것은 호르몬이지 않습니까? 근데 호르몬이기 때문에 비타민과 다르게 자기가 어떻게 생활하냐에 따라서 뭘 먹고 뭘 생각하고 운동하고 스트레스가 어떻고 잠이 어떻고 이런 것들에 따라서 호르몬의 분비량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멜라토닌을 많이 분비할 수 있는 물질들은 트립토판이 많은 음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트 체리라든지 아니면 트립토판이 많은 음식 중에 뭐 견과류, 우유 이런 것들을 좀 먹어서 멜라토닌의 재료가 된 트립토판을 많이 섭취하고요. 또 멜라토닌을 먹지 않아도 이제 멜라토닌을 많이 만들어내려면 햇볕을 많이 쬐는 게 중요합니다. 트립토판이 세로토닌이 되고 햇볕을 쬐서 세로토닌이 다시 멜라토닌으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리 멜라토닌 많이 만들어내면 뭐 합니까? 그게 송과샘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빼내야 되는데 그걸 잘 빼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단 저녁에 너무 과격한 운동을 하지 말고요. 두 번째는 너무 늦은 시간까지 식사를 하게 되면 멜라토닌 분비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좀 어둡게 하고 빛이 들어오면 안 되고요. 조금 이제 약간 몸이 더워졌다가 서늘해져야지만 멜라토닌 분비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멜라토닌에 대한 영양제 얘기 많이들 하는데 어떤 멜라토닌 영양제를 먹는 것보다는 내 스스로의 멜라토닌 분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생활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인제 호르몬이라는 건 내가 뭐 지금 인위적으로 빨리 올리기 위해서 쓸 수는 있지만 결국 내 몸속에 100 명의 의사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나의 부족하거나 문제가 되는 불균형한 호르몬을 밸런스를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당장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365 일, 제가 인제 또 365일 인력이라는 책도 썼던 이유가 뭐냐면 하루에 하나씩 틈틈이 자기 스스로가 호르몬을 설계하고 그 설계에 또에 따라서 나의 어떤 호르몬의 건강을 챙기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당장 급하게 너무 무너져 있거나 너무 심각한 상태에서는 호르몬 주사나 호르몬 약을 먹을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가 심하지 않는 일상적인 어떤 무너짐, 그런 어떤 불균형인 경우에는 스스로가 그 호르몬을 갖다 챙겨 나가는 것이 더 정답이라고 볼 뇌를 수 강제로 있겠습니다. 휴식시키는 호흡법이 있나요? 그 4-7-8 호흡이라는 거 있습니다. 이 4-7-8 호흡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 코티졸 호르몬을 떨어뜨리고 세로토닌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킨다는 건데요. 일단 4 초간 숨을 들이마시고 그다음에 7 초간 숨을 멈췄다가 8 초간 숨을 갖다 일부러 소리를 내서라도 때 뿜는 거죠. 그렇게 하면 1분 정도 시간이 되는데요. 그 1분 호흡이 정말 아주 우리 몸속에 나의 코티졸 분비를 좀 떨어뜨리고 그다음에 세로토닌 분비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복식 호흡, 4-7-8 호흡,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어떤 호르몬의 균형을 찾을 수 있는 생활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요? 불면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우리가 수면의 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수면 시간이 길어도요. 사실은 이 수면의 효과가 충분히 안 나타나는 사람들 보면 수면의 질이 떨어져 있는 거죠. 우리가 수면 장애다 그러면 인면의 장애, 잠이 들려고 하는데 잠이 안 오는 수면에 들어간 진입 자체가 막히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수면에 들어갔는데 얕은 잠이 잤다 금세금세 깨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제 잠을 자는데 중간중간에 분절 수면이라고 해서 자꾸 깼다 이런 것들을 반복하는 사람도 있고 또 수면이라는 게 렘 수면이 있고 비렘 수면이 있는데 렘 수면 때 우리가 꿈을 꾸고 비렘 수면 때는 꿈을 꾸지 않는데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조화가 이루어야지 제대로 된 수면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렘 수면과 비렘 수면의 균형이 깨지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거든요. 이 통틀어서 이걸 다 수면 장애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각각의 원인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는 코티졸이 너무 많아서 결국은 잠을 못 드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멜라토닌이 빨리 없어지지 않아서 아침에 일어나도 천근만근 몸이 무거운 사람도 있고요. 양질의 멜라토닌이 안 나오기 때문에 딱 일정 시간에 적절한 또 잠을 못 자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수면 장애의 원인이 뭔지는 또 수면의 패턴에 따라서 접근하는 것이 올바른 접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이 들수록 새벽에 일찍 깨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새벽에 일찍 깨는 건 이제 멜라토닌이 부족하다는 신호고요. 또 인제 코티졸이 너무 빨리 지금 분비된다는 거거든요. 코티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스트레스 호르몬인데 이게 너무 아침부터 빨리 분비가 되면 다시 또 인제 오후쯤 되면은 금세 없어집니다. 근데 코티졸이라는 건요, 나이가 들면서 부신 내에서 분비되는 능력이 역시 이것도 기계도 오래 쓰면 다 뭐 망가지는 것처럼 부신도 코티졸을 분비하는 능력이 오래가지는 않거든요. 가장 나이 들어서 이 호르몬에 문제가 되는 게 코티졸 호르몬인데 40 대부터 이제 코티졸 호르몬의 분비가 약해지기 시작하고요. 금세 올랐다가 금세 떨어지게 되는 이제 그런 현상을 보이게 되거든요. 나이가 들어서 잠이 자꾸 일찍 깨는 게 코티졸이 일찍 나와서 그러는데 일찍 나온 것들이 이제 금세 또 사라지게 되면서 오후쯤 되면 또 천근만근 또 부신 피로를 느끼고 만성 피로를 느끼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침에 이렇게 일찍 일어나는 게 나이가 들어서 '내가 일찍 일어난다.' 단순히 생각할 게 아니라 '혹시 멜라토닌의 분비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코티졸이 좀 빨리 좀 분비되는 게 아닌가? 과잉으로 분비되는 게 아닌가? 세로토닌에 문제 있는 게 아닌가?' 여러 가지의 종합적인 호르몬의 불균형을 의심해 봐야 하는 몸이 보내는 신호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나이 들면서 이제 멜라토닌 분비는 70 대가 되면은 우리가 한 뭐 원래 분비됐던 양보다 뭐 20% 정도로 줄어든다고 하는데요. 모든 사람이 다 또 그런 건 아니거든요. 잠을 갖다가 나이 들어서 단잠을 자는 사람도 있고요. 또 더 일찍 나이가 젊은데도 숙면에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보통 갱년기라고 하면 제1의 갱년기 그러면 여성 호르몬의 노화, 남성 호르몬의 노화만 얘기하지만 제2의 갱년기는 성장 호르몬의 노화를 얘기하는 거고요. 제3의 갱년기는 멜라토닌의 노화를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60 대, 70 대까지만 해도 멜라토닌 분비가 확 줄어들지 않은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40 대, 50 대에 벌써 멜라토닌 분비가 바닥인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나이가 든다고 해서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내 나이 때보다 또 그런 어떤 그 증상들이 다른 평균치보다 빨리 오거나 문제가 심각하다면 이게 단순히 나이로만 생각할 게 아니고 호르몬적인 어떤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피곤할 때 마시는 커피는 오히려 해로운가요? 이 커피가 문제입니다. 커피에 있는 카페인이요. 일종의 그 코티졸, 스트레스 호르몬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커피를 마시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일단 피로감이 없어지는 게 아데노신하고 하는 물질이 인제 뇌에 붙어서 그것 때문에 인제 뇌가 인지하는 어떤 피로감이 아데노신하고 아데노신 수용체하고 이루어지는데 커피는 아데노신과 아데노신 수용체를 갖다가 블록시키기 때문에 피곤한 걸 모르지만 결국 아데노신이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커피의 효과가 사라지게 되면 이 아데노신이 있다가 한꺼번에 인제 그 수용체에 붙어서 더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게 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커피 자체가 이제 코티졸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내 몸의 부신에서 나오는 코티졸의 분비를 갖다가 인제 억제할 수가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과일 수업을 많이 받으면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없어지는 것처럼 커피를 인위적으로 많이 먹게 됐을 때 내 부신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커피라는 게 저는 인제 환자분들한테 하루에 한 번 15 분씩이라도 호르몬의 측면에서는 커피 타임을 좀 늦춰 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말하자면 내가 일정에 먹는 그 어떤 커피 타임, 카페인 타임이 있는데 그걸 한 15분 정도라도 늦춰서 먹게 된다면 내 몸에서 일단 부신에서 코티졸 호르몬이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더 중요한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이제 우리가 2시 이후에는 코티졸 분비가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4 시쯤 되면은 아침 8시 코티졸 호르몬 분비의 거의 절반 정도 수준까지 떨어지게 되는데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오후 2시 이후에는 커피를 드시지 말라고 제가 환자들한테 얘기를 하고요. 또 나이에 따라 틀립니다. 연령에 따라서 20대 30 대는 예를 들면 4 잔, 5 잔을 드셨다고 하더라도 10 년씩 지날 때마다 고거에 한 잔씩 더 먹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40 대가 되면 뭐 3 잔, 50 대가 되면 2잔 이런 식으로 해서 60대 70 대가 되면 하루에 한 잔 정도 이렇게 드시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카페인에 대해서 우리가 인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도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이 카페인에 대한 어떤 대사율이 틀려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커피도 되게 평균적으로 한 2 잔, 3잔 정도를 얘기하고요. 또 거기에 대해 민감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카페인 수용체에 굉장히 민감한 분들은 쪼끔 덜 먹어야 되고 또 인제 나이에 따라서 그 카페인도 내가 젊었을 때는 뭐 4 잔, 5 잔도 끄떡없이 먹던 사람들도 점점 나이가 들수록 그 커피의 어떤 섭취량을 줄여 드셔야지만이 여러 가지 호르몬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커피를 많이 마셔도 잘 자는 사람은 왜 그런가요? 그런 분들은 이제 카페인의 대사율 자체가 높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코올도 왜 알코올 그 부대 요소가 있듯이 카페인도 카페인 부대 요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인제 발달되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커피를 더 많이 드셔도 좀 그런 어떤 반응이 카페인에 대한 반응이 쪼끔 이제 약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분들도 결국은 뭐 나이 앞에서는 장사가 없듯이 나이가 들수록 결국 그런 어떤 그 카페인 의 대사 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나이가 들 때는 거기에 맞는 어떤 카페인 섭취를 스스로 줄여 나가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잠 잘 자려면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있나요? 일단은 그 과격한 운동이 있잖아요. 나이가 드신 분들 또 시간이 없는 분들 또 인제 낮에 운동 못 하신다고 또 밤에 또 운동 많이 하시는데 일단 운동을 하게 되면 코티졸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약간 흥분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멜라토닌이 나오는 시간을 지연시킬 거고요. 또 인제 우리가 식사를 한다는 게 교감신경을 항진시키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늦게 식사를 하게 되면 야식을 하게 되면 당연히 멜라토닌 호르몬이 나오는 시간이 문제가 될 거고요. 저녁 때 인제 막 스마트폰을 보는 거 빛이 있게 그 조명이 있는 상태에서 잠을 자려고 노력하면 제대로 잠이 잘 수가 없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은 조명을 갖다가 금지하고 그다음에 인제 저녁에 과격한 운동을 하지 말고 그다음에 너무 늦은 시간에 야식하는 거 이것만 피해도 사실은 우리가 쪼끔 멜라토닌 호르몬을 제때 그리고 잘 분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면증에 마시는 따뜻한 우유 정말 도움이 되나요?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유 자체는 인제 저 트립토판도 많고 두유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인제 아무래도 차가운 음료보다는 따뜻한 음료를 먹게 되면 우리 몸이 쪼끔 안온한 느낌도 갖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인제 멜라토닌 분비에 촉진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인제 따뜻한 우유를 먹고 또 저 같은 경우는 반식욕도 많이 권장을 하는데요. 반식욕을 하고 나서 약간 이게 다시 온도가 올라갔다가 체온이 떨어지면서 이 멜라토닌 분비가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따뜻한 우유를 먹고 따뜻한 미지근한 어떤 반식욕을 하고 어둡게 조명을 하고 이렇게 하면 쪼끔 인제 우리가 굳이 수면제를 먹지 않아도 내 몸에서 나오는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시켜서 충분한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됩니다. 잠을 잘 자고 싶다면 커피 대신 무엇을 먹으며 좋을까요? 대개 인제 아침에는 보통 카모마일 티 같은 걸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이 향기나 이런 것들이 좀 몸에 여러 가지 이 미각, 후각, 촉각 이런 것들도 결국 다 호르몬을 분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제 커피가 아니더라도 카페인이 아니더라도 내 스스로가 내 몸에 있는 부신에 있는 코티졸을 분비시킬 수 있는 자극이 약간 있는 그런 차들 그런 것들이 되게 인제 민들레 차라든지 페퍼민트 차 같은 것들이 있고요. 또 저녁에는 좀 약간 인제 덜 자극적인 좀 약간 히비스커스 차라든지 카모마일 차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커피를 대신해서 내 몸의 호르몬 코티졸을 갖다 분비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커피를 대신할 수 있는 음료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도 자도 피곤하다면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우리 몸의 뇌의 유일한 영양소는 포도당이거든요. 그러니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있지만 가장 빠르게 포도당으로 변환시키는 거는 탄수화물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인제 막 피곤하고는 뇌가 쪼끔 약간 그 왜 좀 안개 낀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있을 때 좀 인제 이런 탄수화물을 빨리 먹어 줘서 포도당을 빨리 공급해 주는 건 도움이 되는데 단 여기서 뭐 단순당이라든지 아니면 가공식품 같은 것들은 좀 피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또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기 때문에 너무 혈당 스파이크가 올라갔다가 떨어졌을 때 결국은 그 떨어지는 게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깐 잔잔하게 혈당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어떤 탄수화물 섭취는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활기찬 하루를 위한 교수님의 루틴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아침에는 좀 음악을 좀 듣고요. 그 음악도 이제 그날 기분에 따라서 좀 어떤 때는 좀 뭐 예를 들면 좀 잔잔한 음악도 듣기도 하고 어떨 때는 좀 활기찬 음악도 듣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사실 인간이란 동물이 이 서카디안 리듬이 있지만 저희가 요번에도 그 365 호르몬 인력을 만든 게 이 계절별로 또 이 호르몬의 패턴이 달라지고요. 결국은 1년 주기, 일 주기, 뭐 월 주기 호르몬이 다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음악을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기상하고 듣고 지인들한테도 그 음악을 좀 공유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가벼운 체조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침대에 누워서 하고 있고 또 이제 일어나서 또 하고 그래서 그런 어떤 가벼운 몸풀기 같은 것들이 사실은 이제 마이오카이나는 호르몬이 있는데요. 근육에서 나오는 호르몬이거든요. 이 마이오카인은 어떤 뭐 과격한 운동을 하지 않아도 간단한 인대의 수축 보통 우리가 까치발 들기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만 해도 마이오카인 호르몬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이오카인 호르몬을 좀 나올 수 있는 나만의 어떤 인제 노하우를 갖고 좀 제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특히 저녁에 또 제가 늘 얘기하는 거는 일주일에 보통 두세 번 반식욕을 하라고 제가 환자들한테 얘기하는데 저는 한 4-5번 정도 계속 뭐 그 반식욕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아침에 어떤 번잡한 하루의 코티졸을 갖다가 좀 가라앉히고 세로토닌, 옥시토신 분비를 해서 멜라토닌까지 좀 하루를 정리하는 것 같습니다. 잠이 안 와서 술을 마시는 것은 나쁜 건가요? 근데 와인이나 술 먹고 잠을 들여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되게 일찍 깨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술이라는 건 일시적으로 인제 뇌 신경 자체를 억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억제하는 신경을 억제시켜서 약간 흥분되다가 나중에 흥분되는 신경까지 억제시켜서 인제 운동 자체의 뇌신경이 다 인제 그 말하자면 억제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게 인제 일시적으로 억제됐다가 나중에 깰 때는 상당히 인제 오히려 더 빨리 깨게 되고 수면의 질이 일단 좋아지지는 않죠. 그러니까 잠은 들지만 결국 일찍 깨게 되고 또 자는 동안의 수면의 내용 자체가 좋지 않게 되고 더 중요한 거는요. 이 알코올이라는 거 결국은 중독성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잠을 좀 들게 하려고 쪼끔씩 먹던 그 술 때문에 결국은 제 환자분들 중에서도
알코올에 대한 의존성이 강해지는 분들 많고, 분명히 이게 잘못된 건지도 알면서도 결국 끊지 못해서 알코올성 간질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다른 어떤 합병증이나 후유증이 생기신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잠이 안 온다고 뭐 술을 드신다든지 약물에 의존하지 말고 내 호르몬을 어떻게 불러일으켜서 내가 스스로 잠을 잘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세브란스 교수가 본 도파민 중독은 얼마나 심각한가요? 도파민이 결국은 근데 중독의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중독 그러면 뭐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마약 중독만 생각하지만 의외로 눈에 보이지 않는 중독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음식 중독이 있고요. 설탕 중독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 중독도 있고 운동 중독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도파민 호르몬 때문에 나오는 건데요. 제가 이제 도파민 중독을 얘기할 때 항상 얘기하는 건, 내가 정말 중독되어 있는지 안 돼 있는지부터 일단 따져보라고 얘기를 하고, 또 중독되어 있는 대상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나는 음식에 중독돼 있어."라고 하지만 알고 보면 음식에 있는 어떤 성분 때문에 중독돼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거기 있는 MSG에 중독돼 있는 사람도 있고요. 설탕에 중독돼 있는 사람도 있고요. 짠맛에 중독돼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특정 음식에 중독돼 있는 게 아니라 그 음식에 있는 성분에 중독돼 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음식에 있는 어떤 느낌에 중독돼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막 바삭하게 먹히는 그 식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식품의 맛 때문이 아니라 그 소리 때문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 얘기를 한 게 뭐냐면, 나의 중독의 대상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독의 본질이 뭔지를 알고, 그 본질은 결국은 도파민을 갖고서 일어나는 건데, 그 중독의 본질을 알아야 그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얘기가 좀 길어졌지만 사실은 지금 현대인들은 중독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중독의 시대의 본질에는 도파민이 있는데요. 사람들은 도파민이 무조건 나쁜 호르몬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도파민은 두 얼굴의 호르몬이라고 저희는 늘 얘기를 하거든요. 착한 도파민이 있고 나쁜 도파민이 있고, 빠른 도파민이 있고 느린 도파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도파민은 쾌감의 호르몬이 아니고 어떤 동기부여의 호르몬인데, 그렇다면 내가 이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추진력을 주는 호르몬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도파민이 처음에는 호감의 호르몬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게 만들고 그 일을 추진하게 만드는 게 결국 도파민인데, 그게 지나치니까 결국은 집착이 되고 중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호르몬의 균형이 중요하듯이 도파민 중독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이 도파민의 균형을 잡는 게 어쩌면 더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겪는 도파민 중독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 중독에 대한 어떤 행동이 뭔지, 아니면 중독에 대한 대상이 뭔지, 물질이 뭔지,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중독을 불러일으키는 환경 때문에 중독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평소에는 별로 생각지 않았다가 누구를 만나면 꼭 그 사람 만나면 술을 먹어야 되고, 또 그 사람을 만나면 뭘 해야 되고, 어떤 환경에 가게 되면 또 그게 생각이 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중독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트리거라고 얘기하는데, 중독의 대상이 있고 중독을 불러일으키는 트리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구분을 해서, 내가 무조건 중독된 것을 멀리한다고 해도 트리거를 갖다가 멀리하지 않고 조절하지 못하면 다시 중독으로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중독의 본질은 내 중독이 얼마나 심각한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 중독의 대상은 무엇인가? 그 대상이 그냥 내가 어떤 식품인가? 식품에 들어있는 성분인가? 그 식품을 먹게 하는 사람이나 환경인가? 이런 것들을 따져보는 게 바로 중독의 본질을 파헤쳐가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정한 거에 내가 도파민이 많이 나오고, 그것도 나쁜 도파민이 많이 나오고,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사실은 뭐 병원에 와서 검사도 해야 돼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도파민 중독을 인지 아닌지 아는 자가 진단법 같은 걸 만들었는데요. 한 10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이 중독된 것들을 하지 못하면 너무 몸이 힘들고, 이 중독된 것을 내가 중독돼 있던 것을 감추고, 뭐 이것들을 위해서 내가 다른 어떤 뭘 지불해서라도 그거 갖다가 얻고자 하고, 그런 것들에 이제 10 가지 항목에 대해서 뭐 3 가지 4 가지 이상이면 중독의 경고, 7 가지 이상이면 중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자가 진단법이 있거든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실생활에서 이 중독의 자가 진단법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서 요 지금 자가 진단법의 항목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 난 몇 개 정도 해당되는지, 그래서 뭐 4개 이하면 좀 안심할 수는 있지만 4개 이상부터는 중독 전 단계라고 얘기를 하고요. 7개 이상이면 중독 단계거든요.
근데 그때부터는 '난 뭔가 중독돼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뭐에 중독돼 있지?'라고 해서 인제 중독의 본질을 파헤쳐 나가는 것이 인제 그다음 단계고요. 그렇게 됐을 때 인제 이 중독을 내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도파민 디톡스, 도파민 밸런스의 단계인데 그 단계별로 이제 그런 어떤 중독에서 스스로 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자를 진료하며 느낀 스마트폰 중독의 심각성은 어떤가요? 아주 심한 중독자들도 있지만 사실은 내가 심한 중독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중독이 돼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내가 쇼폼을 뭐 몇 시간 보냐 이런 것만 갖고서 중독이다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잠깐만이라도 강력하게 그걸 갖다가 하루에 잠 몇 분이라도 보지 않으면 안 된다. 아까 제가 여기 얘기했던 이 자가진단법 같은 거 보면 물론 거기에 내 많은 시간이 할애돼 있고 그것 때문에 딴 일을 못 한다는 것도 여기 항목에 있는데요. 또 한 가지 항목은 사실은 거기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도 그 자극이 너무 강렬해서 딴 일을 갖다가 할 때라도 그게 생각되면 못 하게 되고 문제가 되면 그것도 중독이 심각한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인제 사람들은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아 나는 뭐 어차피 쇼폼이나 이런 유튜브 쪼끔뿐이 안 보니깐 중독은 아니겠지.'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자체도 때로는 어떤 경우에는 사람에 따라서 내 삶에 어떤 피폐해지고 문제가 되면 그것도 중독일 수 있는 거죠. 사실 보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인제 쇼폼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독성이 강한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의 자극을 주기 때문에 이게 지금 보면은 중독되는 도파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에 얘기했지만 도파민은 두 종류의 도파민이 있는데 느린 도파민은 중독이 되지 않습니다. 느린 도파민이라는 건 뭐냐면 시간을 두고 고통을 줬다가 얻는 쾌감 그런 도파민은 사실은 중독이 안 되는데요. 너무 손쉽게 얻는 도파민은 왜 우리가 손쉽게 잃는 돈은 빨리 없어지고 또 손쉽게 얻는 사랑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처럼 너무 빨리 우리가 도파민을 얻는 그런 것들 쇼폰 같은 것들이 대부분의 그런 것들인데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인제 자꾸 더 강한 자극을 원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인제 중독이 되는 거죠. 일단 쇼폼에 중독됐든 뭐에 중독됐든 더 많은 자극, 더 많은 도파민 분비를 원하게 되고 도파민이 분비되면 도파민 수용체라는 게 줄어듭니다. 이게 이제 도파민이라는 것은 투수고 수용체는 포수라고 볼 수 있는데요. 도파민 양이 두 배로 늘으면 수용체 양은 절반으로 줄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갖다가 점점 좀 줄여서 받아야 되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도파민 수용체가 줄어들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쇼폼이든 마약이든 이렇게 중독돼 있는 사람들의 뇌의 사진을 찍어 보면 도파민 수용체가 거의 안 남아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고장낸 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어떤 수용체들이 없어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근데 그렇게 되면 더 많은 도파민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수용체가 줄어들수록 도파민 분비는 더 많이 요구하게 되고 언제까지 이 도파민이 계속 나올 수는 없는 거죠. 결국은 내가 나올 수 있는 도파민이 어느 순간에 확 무너져 버리는 도파민 붕괴의 단계에 오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인제 이 인간이 도파민이 나와서 결국은 어떤 목적을 추구하고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냥 거의 뭐 예를 들면은 자폐적인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게 도파민 중독의 결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인간을 호르몬의 노예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밤에 인제 우리가 그 뭐 식사하고 야식 생각나는 것도 결국 내 호르몬 때문이고 쇼폼에 중독되는 것도 내 의지가 아니라 도파민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호르몬한테 다 귀책을 돌릴 것이냐? 그게 아니고 호르몬은 우리가 인제 분비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호르몬의 노예가 될 것이냐, 호르몬의 주인이 될 것이냐. 결국 핸들을 잡는 건 나한테 달려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호르몬의 문제라는 걸 알게 되면 그 호르몬을 내가 어떻게 하면 분비를 많이 시키고 억제시킬 수 있는지 알게 되고 호르몬의 노예가 아니라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도파민 디톡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도파민 디톡스 그러면 사실은 좀 어감이 좀 받아들이기 좀 어렵습니다. 마치 도파민 디톡스 그러면 도파민이 어떤 독성 물질이고 무조건 몰아내야 된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도파민이 사실 되게 중요한 호르몬이거든요. 아마 20 대에 가장 중요한 호르몬은 어쩌면 도파민일 수도 있어요. 어떤 목표를 세우고 목적을 향해서 추진할 수 있는 힘이 되는 호르몬이 도파민이니깐요.
근데 문제는 이 도파민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오거나 수용체에 문제가 있는 건데, 결국 저는 이제 도파민 디톡스라는 말보다는 그런 과정을 도파민 밸런스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요. 결국은 도파민이 너무 많이 나오지도 안 되고 과유불급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적게 나오도 안 되고, 도파민 호르몬 분비의 균형을 가져라는 뜻도 있고요. 도파민과 도파민 수용체의 균형을 갖는 게 중요하다. 도파민이 많이 나오고 수용체가 줄어들고 이런 게 아니라 이 밸런스를 맞추는 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도파민이 많이 나오더라도 도파민을 도와주는 친구 호르몬들이 있습니다. 뭐 옥시토신이라든지 멜라토닌이라든지 세로토닌 같은 것들. 또 도파민의 적이 되는 호르몬들이 있거든요. 코티졸이라든지 에피네프린 이런 호르몬들. 결국은 이 호르몬의 생태계의 균형을 갖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파민 디톡스라는 어떤 단순한 생각보다는 도파민 밸런스라는 어떤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려면 일단 1단계, 2단계, 3단계 단계별로 접근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말하자면 기간도 좀 점진적으로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게 중요한데요. 1단계는 계속 얘기했지만 나의 중독의 대상이 뭔지, 그 중독의 대상에 대해서 거리 두기 하는 게 2단계고, 3단계는 스스로 보상하기입니다. 이 도파민 밸런스의 과정이 무척 힘들거든요. 근데 거기에 따라서 3단계 때 내가 이것을 이뤄냈을 때 나는 어떤 스스로의 보상을 해줄 거야. 그게 정신적인 보상이든 육체적인 보상이든 본인의 밥그릇 사이즈에 맞는 보상을 갖다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쇼핑 중독이든 뭐든 내가 이것을 결국은 헤어 나왔을 때 나는 나한테 어떤 보상을 해줄 것이다라는 목표가 있어야지만이 마시멜로 효과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어찌 보면은 더 좋은, 더 느린 도파민을 획득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거고요. 그런 과정이 보통 시간적으로 한 3 주에서 4주 걸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단기적인 도파민 밸런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중기는 한 3 개월 정도 걸리고요. 그다음에 인제 1년 정도 걸려서 도파민 밸런스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밸런스를 갖게 되었다라고 제가 얘기하는데요. 중요한 건 결국은 왜 중꺾마란 말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에요. 결국은 도파민 밸런스를 하다가 또 꺾일 수도 있지만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게 중요한 거죠. 사실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원숭이들이 바나나를 획득했을 때 도파민 분비가 올라갔는데, 재밌게도 그 바나나를 찾아가는 과정에서도 도파민 분비는 막 올라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떤 눈앞에 보이는 결과보다는 그 과정을 추구하는 마음에서도 충분히 도파민은 나올 수 있고, 그런 노력들을 했을 때 그런 도파민은 중독되지 않은 좋은 도파민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모르는 도파민이 가진 두 얼굴은 무엇인가요? 그 도파민이 우리가 두 얼굴의 호르몬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게 호르몬이기도 하고 신경 전달 물질이기도 하거든요. 파킨슨병이 대표적인 이제 운동신경 질환이라고 할 수 있는데, 파킨슨병이 생기면 막 이렇게 총총걸음을 걷고, 그다음에 손이 막 또 떨리고, 그다음에 얼굴이 표정이 없어집니다. 얼굴의 안면 근육이 제대로 작동을 못해서 아주 가면 쓴 얼굴처럼 되죠. 그래서 그게 파킨슨병의 3대 특징인데, 첫째 가면 쓴 얼굴, 두 번째는 손이 막 떨고 이렇게 총총걸음을 걷고, 그게 다 파킨슨병의 그 도파민이 부족해서 운동신경에 문제가 생기는 건데요. 또 한 가지는 파킨슨병 환자들이 감정이 없어지는 거, 그건 또 여러 가지 또 의욕이 없어지는 거, 이것은 역시 또 도파민의 호르몬적인 기능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반대의 경우, 도파민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조현병이라든지 감정의 일렁거림, 감정이 막 극단으로 치닫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요. 또 운동신경 쪽으로 이 도파민이 많이 올라가게 됐으니까 도파민이 많은 경우에는 몸의 동작이 막 과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드병이라는 병이 있는데, 파킨슨병과는 다르게 도파민이 많이 나오게 되면 이 동작이 커져요. 마치 브레이크 댄스를 추는 사람들처럼 걷는 것도 막 동작이 커지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도파민이 호르몬이기도 하지만 신경 전달 물질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운동신경의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도파민 균형을 맞추는 운동법이 있나요? 일단은 마이오카인 운동법 같은 것들이 이제 도파민의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되고요. 특히 인제 운동을 한다는 건 도파민 분비를 어느 정도 올려주는 거고, 또 운동의 좋은 점은 도파민 수용체의 민감도를 올려주게 됩니다. 특히 인제 우리가 수면을 하고 멜라토닌 호르몬이 나오면 도파민 수용체의 민감도가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수면도 중요하지만 운동도 도파민 균형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 특히 인제 유산소 운동, 그다음에 인제 근력 운동을 섞어서 하는 마이오카인 운동 같은 것들이 도파민의 그 수용체와 도파민 분비의 균형에 도움이 되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도파민 감수성을 회복시키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네. 인제 도파민 그 어떤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은 뭐 오메가3 가 많은 식품들, 그다음에 인제 거기에 또 오메가6 가 많은, 예를 들면 들기름, 참기름 같은 식물성 올리브유 같은 것들이 뇌의 도파민 균형에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인제 고단백질 식사 같은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지방 중에서는 저지방 음식 같은 것들이 도파민 균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이 우리 몸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그죠. 우리 몸에는 이제 여러 가지 호르몬의 그룹이 있는데요. 도파민, 또 인제 뭐 엔돌핀, 이런 것들은 좀 몸의 어떤 기분을 업시키고 고양시키는 호르몬이고, 반대로 인제 코티졸이라든지 뭐 에피네프린 같은 호르몬은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일으키는 호르몬이라면, 세로토닌 호르몬은 중간자적으로 이것들의 균형을 맞춰주는 호르몬이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세로토닌 호르몬이 부족한 사람들이 뭐 이 도파민 호르몬이라든지 엔돌핀 호르몬 같은 것들의 균형과, 그다음에 이제 코티졸 호르몬이 과잉을 만들어 주면서 여러 가지 인제 마음의 균형감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세로토닌 호르몬, 그다음에 멜라토닌 호르몬, 옥시토신 호르몬 같은 경우는, 특히 세로토닌 호르몬으로 대표되는 이런 계통의 호르몬들이 어떤 마음의 균형점을 찾아주는데 중요한 호르몬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로토닌이 부족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우울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슈가블루란 말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몸에 혈당이 떨어지면 블루, 우울감이 생긴다는 건데, 그것도 세로토닌하고 관련이 많이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로토닌 호르몬이 떨어지게 되면 몸에 이제 우울감이 생기고 피로감이 생기고 여러 가지 인제 마음의 평정심을 잃게 되는데, 세로토닌이 인제 그거를 잡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재밌게도 이 세로토닌이 제일 많이 분비되는 것이 뇌가 아니고 오히려 장입니다. 그래서 세로토닌이 부족한 사람들은 과민성 대장 증상도 많고요. 또 장이 또 튼튼한 사람들이 결국은 평온한 마음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이제 장뇌축이라고 해서 장과 뇌가 연결돼 있다. 또 어떤 사람은 장을 제2의 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그 이유가 바로 장에서 분비되는 세로토닌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 몸에서 렙틴 저항성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은 "밥을 먹어라. 배고프다."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호르몬이고요. 렙틴 호르몬은 이제 "그만 먹으라."는 얘기를 하는 호르몬인데, 비만한 사람들은 렙틴 호르몬에 저항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렙틴 호르몬이 나와서 "그만 먹으라."는 신호를 보내도 몸이 말을 듣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밥을 먹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진짜 배고픈 게 아니고 가짜 배고픈 거다. 가짜 배고픔을 느낀다는 건데, 이런 렙틴 저항성, 인슐린 저항성이 이 마른 사람보다는 이 뚱뚱한 비만한 사람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 가짜 배고픔이 이 비만한 사람들한테 더 많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칼로리 때문에 우리가 살이 찌는 게 아니고요. 이 호르몬에 문제가 생기면 물만 먹어도 살찐다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먹어도 그게 대사가 안 되면 다 살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질은 내가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내 호르몬의 대사가 잘 안 돼서 먹은 칼로리가 아무리 적어도 다 그게 살로 간다고 생각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항상 호르몬 다이어트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다이어트의 본질은 호르몬에 있다는 거고요. 또 인제 호르몬 다이어트를 해야 건강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무조건 뭐 다이어트 하는 거는 살은 빠질지 모르지만, 체중은 빠질지 모르겠지만 우리 몸의 대사의 균형을 깨트릴 수 있는 건강치 않은 다이어트가 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인제 이 호르몬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이 인제 다이어트에서 가장 큰 문제가 요요거든요. 그러니까 요요가 오지 않는 다이어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인제 다이어트를 할 때는 호르몬을 생각하고 하는 다이어트, 호르몬 다이어트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최근에 위고비라는 약, 마운저라는 약 때문에 이제 성풍적인 다이어트 시장에서 이런 주사제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런 주사제들이 다 알고 보면 호르몬이거든요. 위고비도 GLP-1이라는 소장 호르몬이고, 마운저로도 역시 호르몬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얘기했던 이 호르몬 다이어트라는 것이 결국은 이 호르몬을 통해서 다이어트를 갖다가 해야지만이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뇌하 수체에서는 수분에 대한 그 센서 중추하고 또 음식에 대한 중추가 거의 같은 뇌하 수체 시상합을 하는 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마시게 되면 일단은 내가 식욕을 갖다가 좀 억제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물리학적으로 물을 마시게 되면 또 위가 또 포만감을 느끼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포만 호르몬이 나와서 덜 먹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인제 물을 마시게 되면 대사가 또 좋아지니까 호르몬의 균형이 또 생기고요. 그래서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은 인제 어느 정도의 비만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인제 물을 적게 마시고 탈수가 되면 또 그거 자체가 또 배고픔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인제 진짜 배고픈 건지 가짜 배고픈 건지 보려면 일단 내가 배고픈데 사실 알고 보면은 탈수가 되고 물이 부족한 것 때문에 배고프다고 느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땐 뭐 물을 드셔 보시고 배가 덜 고프면 이거는 가짜 배고픔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을 보게 되면 일단은 몸에서 뭐 렙틴이라고 이라는 호르몬, 이제 그만 먹으라는 호르몬이 나오는 게 좀 지연될 수 있고요. 또 아무래도 인제 스마트폰을 보면서 먹게 되면 내가 인제 그쪽에 집중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소화나 이런 쪽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인제 아무래도 음식을 갖다가 더 빨리 많이 먹게 되기 때문에 사실 뭐 TV를 보면서 밥을 먹거나 천천히 먹어야지만 사실은 인제 음식을 뭐 많이 과식하지 않게 되는데, 이렇게 스마트폰을 보면서 인제 혼자 밥을 먹게 되면 사실 더 생각보다 식사의 양이 많아져서 다이어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야식도 호르몬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제 야식 때 나오는 여러 가지 인제 밥을 먹어야 된다는 호르몬들, 그 가짜 거짓 배고픔을 일으키는 호르몬들, 그런 균형을 잘 우리가 관리한다면 야식도 나는 정말 그 호르몬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저는 야식하고요, 그다음에 인제 단순당, 그다음에 인제 정제 탄수화물 먹는 거, 그 두 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단순당이나 정제 탄수화물 먹고 가공식품을 먹는다는 건 혈당 스파이크가 올라가니까 이게 롤러코스터를 타게 되면 결국은 또 이게 나한테 가짜 배고픔을 만드는 거고요. 두 번째, 인제 야식을 먹게 되면 그 자체가 또 인제 여러 가지 그 칼로리들이 축적되면서 결국은 비만을 불러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야식 금지, 그다음에 인제 단순당이나 가공식품 먹지 않는 거, 호르몬 다이어트의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아침 식사는 아주 간단하게라도 꼭 먹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몸은 호르몬의 인제 정밀 시계라고 저는 늘 얘기를 하는데요. 하루에 뭐 인슐린이나 호르몬, 이런 호르몬들이 하루에 뭐 3번 딱 나와야 되는 그 시간들이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이 식사의 정교성이 중요하고요. 또 인제 우리가 이 혈당 스파이크, 이 당 지수 이런 것들도 전에 먹었던 음식이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똑같은 음식을 먹었을 때도 내가 아침을 먹고 안 먹고에 따라서 점심에 똑같은 음식이 혈당이 올라가는 이 혈당 스파이크가 달라질 수 있고요. 아침을 달걀을 먹었는지 아니면 케이크를 먹었는지에 따라서 또 점심에 혈당 스파이크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나의 점심은 내 아침이 뭘 먹었는지를 기억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아침 식사가 중요하고요. 뭘 먹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단 식사를 뭐라도 해서, 물론 건강한 식사겠지만 그게 내 몸의 호르몬에 시동을 걸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간헐적 단식은 곧 간헐적 폭식이 되고, 하루에 3번 식사를 갖다가 아침 식사를 뭐라도 꼭 드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인제 달걀, 삶은 달걀 2 개를 꼭 먹고요. 그다음에 인제 요거트, 뭐 또 견과류 요런 것도 이렇게 버무려서 같이 먹는데, 이게 뭐 적은 양이라 하더라도 꼭 아침 고 시간대에 일정하게 먹게 되면 사실은 인제 하루의 시작을 인제 충분히 이 호르몬을 갖다가 이렇게 불러일으키고 일깨워서 건강한 식사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성장 호르몬을 갖다가 우리가 인제 보면은 노화에 있어 가장 중요한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나이살이라고 있잖아요. 어떤 신체적인 노화에 가장 중요한 호르몬이 성장 호르몬이고요. 또 인제 멜라토닌 호르몬은 어떤 정신적인 노화, 면역적인 노화에 중요하고, 인슐린 호르몬은 이 우리가 대사적인 노화에 또 중요하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노화라는 거 보면은 신체적인 노화, 정신적인 노화, 대사적인 노화, 또 한 가지는 사회적인 노화가 있는데, 사회적인 노화까지 얘기하면 옥시토신 호르몬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4 가지 정도의 호르몬이 우리의 어떤 전체적인 신체적, 대사적, 정신적, 그다음에 인제 사회적 노화에 관계되는 호르몬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 성장 호르몬이 사실 나이 드신 분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이거든요. 특히 인제 우리가 노화에 관련된 중요한 호르몬 하나만 꼽으라면 성장 호르몬을 빼놓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대부분 사람들이 성장 호르몬 그러면 아이들의 키 크는 데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나이 드신 분일수록 성장 호르몬 이거 잘 챙기셔야 됩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인제 우리가 공복감이 있으면 그렐린 호르몬이 나올 거 아니에요. 뭘 먹으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는 거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배고픔을 좀 즐기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늘 얘기하는 이유가, 너무 우리는 지금 보면은 배고프기 전에 식사를
과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소식하시고 적당히 배고픔의 시간을 주게 되면 그렐린 호르몬이 나오고, 그렐린 호르몬이 성장 호르몬 분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적당한 배고픔이 또 필요할 때도 있게 됩니다.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제 5일 뭐 열흘 이렇게 운동을 안 하고 가만히 있게 되면 근손실은 되겠지만, 사실 이제 근육을 만드는 데 중요한 거는 일종의 또 약간 쉬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제 근육 운동을 갖다가 이틀이나 3 일에 한 번씩 하는 이유가, 근육이라는 건 결국 언제 형성이 되냐면 회복하는 기간에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쉬는 동안에 뭐 마이오카인 운동 같은 걸 가볍게 해 주면서 쉬어도 근육을 이렇게 잃지 않게 하는 게 하면 근손실이 되지 않는데, 정말 그냥 근손실이 되는 사람들 보면 특히 나이 드신 분일수록 근손실이 잘 되는 게, 이미 형성됐던 근육이 빠져나가기가 더 쉬우니까. 또 절반은 맞다는 얘기는 뭐냐면, 너무 5일 동안 이제 운동도 안 하고 가만히 있게 되면 또 근손실도 될 수는 있겠죠. 염증이 생기면 노화가 생기는 거고요. 또 이제 노화를 막기 위해서는 염증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염증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인제 호르몬들, 코티졸이나 이런 호르몬들이 있고요. 또 염증을 가려치는 여러 가지 인제 뭐 멜라토닌이라든지 이런 호르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의 균형을 맞추면 우리가 노화의 속도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성장 호르몬에 있어서는 양질의 단백질 섭취하는 게 중요하고요. 특히 인제 아르기닌이 풍부한 그런 어떤 인제 식품을 섭취하는 게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건 성장 호르몬에 있어서는 인제 그런 식품을 섭취하고 나서 운동을 잘 하는 게 또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 인제 성장 호르몬을 갖다가 인제 잘 분비하기 위해서는 특히 인제 지방이 많은 음식 같은 거보다는 단백질이 많은 음식들, 그리고 단순당이나 가공식품 같은 것들은 안 드시는 게 중요하겠죠. 일단은 가공식품 같은 것들은 피하고 단순당은 피하고, 그다음에 인제 밥은 예를 들면은 채소가 좀 많이 있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그 채소에는 이제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많이 있는 채소들,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은 게 나물이거든요. 그래서 나물에는 이제 여러 가지 들기름, 참기름 같은 좋은 또 오메가3, 오메가6 같은 이제 그런 어떤 좋은 기름들이 많고, 거기에 또 채소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드시는 어떤 밥상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 같은 거 없으면 못 드시는 분들은 많은데, 그런 국 같은 것들이 있지만 건더기만 드시고 거기에는 국물을 좀 안 드시는 그런 것들이 좀 건강한 밥상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결국 뭐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직장인들의 가장 큰 건강의 문제는 스트레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스트레스는 신체적인 것까지도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은 스트레스는 정신적인 것만 생각을 하는데요. 스트레스가 이제 심하게 되면은 뭐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심지어는 뭐 과민성 대장 증상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신체적인 문제까지 일으키는 어떤 그 호르몬이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생각합니다. 심한 스트레스가 이제 급성 스트레스가 있고 또 만성 스트레스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은 스트레스는 없어도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굉장히 오래전부터 스트레스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호르몬 검사를 해 보면 이게 지금 현재 급성 스트레스인지 만성 스트레스인지 알 수 있고요. 그 스트레스 호르몬에 따라서 또 접근하는 방법도 달라지게 되는데, 결국은 뭐 환자분들이 특히 이제 만성 질환 환자일수록 그런 어떤 스트레스가 없는 분이 거의 없는 것 같고요. 결국 이런 스트레스가 그 만성 질환의 어떤 패턴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는 질환들이 생활습관병이라고 하는 뭐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것들인데, 특히 이런 스트레스가 있으면 혈압도 올라가고요. 또 갑자기 또 식욕도 땡기기도 하고, 또 이 스트레스가 있으면 또 밥을 못 먹게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만성 질환 관리에 있어서, 이 호르몬 질환 관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또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뭐 이게 왜냐하면 혈당이라는 게 단순히 식사에 관련된 혈당이 있는 게 아니고, 운동과 관련된 혈당이 있고요. 또 스트레스와 관련된 혈당이 있고요. 수면과 관련된 혈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밥을 안 먹었는데도 예를 들면 공복 혈당이 높은 경우에는 스트레스가 많은 혈당일 수도 있고요. 또 잠을 못 자서 생기는 공복 혈당이 상승한 걸 수도 있거든요. 또 혈당이 올라가는 게, 공복 혈당의 문제는 대개 이제 수면 스트레스고, 식후 혈당의 문제는 음식하고 운동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혈당의 패턴을 보게 되면 이게 식사에 관련된 고혈당인지, 스트레스와 관련된 고혈당인지, 수면과 관련된 고혈당인지, 운동 부족에 대한 고혈당인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각각에 맞는 스트레스와 관련된 고혈당은 스트레스를 줄이는 게 좋고, 수면과 관련된 고혈당은 멜라토닌 호르몬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고, 운동과 관련된 고혈당은 성장 호르몬 관리를 잘하는 게 중요할 거고, 그다음에 식사와 관련된 고혈당은 인슐린 호르몬 관리를 또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고혈당의 패턴을 갖다가 일단 알아보고 이게 어떤 호르몬의 문제인지를 찾는 게 중요한데요. 특히 지금 이 스트레스
때문에 생긴 고혈당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음식을 많이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더 추가해서 스트레스성 고혈당을 갖다가 알아보는 게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쵸. 이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졸이 40-50대 갑자기 확 무너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이제 잘 버텨왔던 이 부신의 스트레스 호르몬의 균형이 갑자기 40-50 대부터는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 코티졸 분비가 약해지기도 하고요. 또 제때제때 방연할 수가 없어서 사실 적절한 타임에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줘서 막아주지 못하고 어떤 경우는 과하게 나오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또 덜 나와서 그것 때문에 또 피로감을 느끼기도 하고 그래서 40-50 대부터가 아마 이제 이런 스트레스 호르몬, 인슐린 호르몬들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이 당뇨병이라든지 또 이제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는 고지혈증 환자들, 고혈압 환자들이 성인병 환자가 늘어나는 이유도 다 이런 이 이유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그 단순당 먹는 거, 그다음에 야식을 하는 거, 그다음에 잠을 못 자는 거,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제가 인제 특별히 더 강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인제 야식하는 것들을 반드시 제가 못하게 하는데 야식을 하게 되면 결국 인제 이런 스트레스 호르몬 패턴의 분비의 패턴이 바뀌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런 분들한테 인제 야식을 금지시키고요. 그다음에 쪼끔 일찍 잠을 잘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개는 인제 우리가 뭐 카모마일 티라든지 그 뭔가 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갖다 진정시킬 수 있는 차 같은 종류도 있고요. 또 인제 아몬드라든지 이런 견과류들 그런 것들이 인제 이 피스타치오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스트레스 호르몬을 갖다가 떨어뜨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식품이라서 그렇다고 너무 많이 드시면 또 이게 또 인제 칼로리가 많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좀 분비될 때마다 그런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그 호르몬을 진정시킬 수 있는 음식 같은 것들 좀 찾아서 드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정 일기를 쓸 때 보통 한 5분 이상 쓰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거 쓰면서 보통 자신의 감정도 정리가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객관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써도 나가다 보면 '아 이게 사실 별거 아니었겠구나.' 또 제3자가 보면 '이럴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고요. 또 중요한 건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됐다가 사라질 시간이 한 5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3 분, 5 분만 참아도 우리가 인제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라는 게 가라앉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막 과격한 생각을 해서 더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에스컬레이션을 하는 것보다는 감정 일기를 써서 그 호르몬이 가라앉을 때까지 시간도 벌고 자기 스스로 또 이제 객관화시키게 되면 결국은 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되는 좋은 생활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그 감정 일기 쓸 때 최대한 객관화를 해야 되고요. 너무 또 자기의 생각에 박혀서 그 감정 일기를 쓰다 보면 또 계속 생각이 맴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그 상황들을 좀 객관해서 쓸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너무 그냥 한 줄 두 줄 쓰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렇게 육하 원칙에 의해서 제대로 잘 써 나가기 시작하면 좀 시간을 충분히 벌면서 어느 정도 그 감정이 스트레스가 좀 진정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1분 호흡법은 우리가 이제 일명 또 4-7-8 호흡법이라고 하는데요. 4초 동안 숨을 들이쉬고 그다음에 7초 동안 멈췄다가 그다음에 이제 8초 동안 약간 소리를 내면서라도 이렇게 내쉬는 거 일종의 심호흡을 하는 건데 그렇게 하다 보면 1분 정도 시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경우에 따라서 쪼끔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면 4-7-8 호흡법과 같이 자기 자신을 좀 달랠 수 있는 좋은 생활 습관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인제 예전부터 호르몬이라는 존재는 있었는데요. 우리가 그거에 대한 파악을 못 했던 거죠. 마치 우리가 공기가 있는데 공기의 소중함을 모르는 것처럼 호르몬이라는 건 분명히 있었는데 그 호르몬에 대한 존재를 우리가 인식 못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인제 이 현대의학이 발달하면서 이 호르몬의 종류가 4,000 가지가 넘는데요. 그 하나하나가 어느 정도씩 밝혀지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인제 페르만의 난제처럼 생각했던 이 미지의 세계가 열리기 시작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예전에 몰랐던 이제 호르몬을 알게 되면서 사람들이 인제 호르몬의 존재를 또 호르몬의 또 위대함을 알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죠. 근데 예전에 인제 그런 것들에 대한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정말로 중요한 이 호르몬의 그 중요함을 이 우리가 잃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환자는 그 멜라토닌의 호르몬에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낮에도 막 잠을 자고 계속 잠에 빠져 있던 그 사람을 본 적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게 멜라토닌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랬던 사람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시한증후군이라고 해서 인제
뇌하 수축 호르몬들이 번발성으로 다 인제 없어졌던 그런 나이 드신 인제 노인을 본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진짜 정말 이 호르몬으로 저희가 인제 치료를 해서 정상적인 어떤 생활을 하게 하는 걸 보고 나서 정말 이 호르몬이라는 게 아주 적지만 정말 우리를 갖다가 바꿀 수 있고 우리를 지탱해 주는 중요한 우리 몸의 실제적인 지배자이다라는 생각을 했던 경험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인제 막 육체적으로 보이는 어떤 그 증상들이나 보고 이렇게 해서 결국 이걸 막 찾아보려고 했지만 그 찾아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인제 질환들, 증상들이 어쩌면 이 호르몬을 갖다 분석하면서 그런 증상들의 실체나 원인을 충분히 찾아낼 수 있는 게 내분비학의 장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인제 뭐 많이들 건강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하고요. 또 인제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뭐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천하를 얻고도 건강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얘기를 하듯이 결국 제일 중요한 건 건강인데요. 우리가 보면은 지금 뭐 100세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인제 무병장수의 시대는 아니고 일병장수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병 하나 정도는 있고 그거를 잘 관리하면서 100 세까지 산다는 얘기인데요. 결국은 그런 것들이 바로 이 호르몬이 할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호르몬 관리를 잘 하시면 건강하게 젊게 오래 사실 수 있는 게 바로 호르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